사회 문제 좀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바꿔서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라든지 또 뭡니까? 성남시의 무상교복 같은 이런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바꾸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는 교부세를 깎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구상 중인 이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준다는 청년수당 5개월까지 제장해서 한 달에 50만원까지 한 6개월까지 제장 50만원씩 3,000명에게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총 예산이 한 500억 들어간다 이래 했지 않습니까? 향후 5년간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행자부 정종섭 장관은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데 관련 처벌 조항이 없어서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해서라도 컨트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말씀이 지나치다 이렇게 되면서 어째 좀 트러블이 있어서 설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남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복을 강행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진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중앙정부가 보여주기 위해서요. 너네가 돈 벌어서 지방세를 걷든 뭘 걷든 벌어서 너네가 쓸 게 있으면 마음대로 쓰되 적어도 사회보장이나 이런 거에 관련되는 법을 마음대로 퍼주는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앞으로 너희들한테 주는 돈을 줄여서 통제를 하겠다.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 법제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 구직 중인 청년들 3,000명을 뽑아가지고 재수전 청년들한테는 50만원씩 돈 주겠다는 분이 박원순 시장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1, 4호선에 떡볶이 오뎅 파는 사람들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하수 처리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기로 잘못해서 비상벨이 작동하고 이런다고 앞으로는 그거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계약이 끝나는 대로 다 쫓아내겠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업종을 안 바꾸면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고 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하는 5호선부터 8호선 사이에는 근린생활시설에만 들어갈 수 있는 병원하고 약국을 지하철에도 그거 변경을 해가지고 지하철에도 병원하고 약국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결국은 오뎅집하고 떡볶이집은 임대료가 많이 안 나오고 시원찮으니까 쫓아내고 돈 되는 병원 약국 넣겠다는 겁니까? 자, 이 청년수당하고 오뎅하고 떡볶이를 대하는 박원순 시장의 태도가 너무나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국제결혼의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화되느냐?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를 받으려면 이민 오는 이 신부에 대해서도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되고 국제결혼을 하고 싶은 한국인도 최저생급이 120%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무부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답니다. 그러면 최저생급이 120%면 얼마냐? 연 2,634만원을 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634만원을 벌어야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국제결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죠. 왔다가 이렇게 패가지고 다치거나 죽는 분도 있고 외국에서 시집 와서 또 시집을 쏘가서 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위장결혼도 있고 온갖 폐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결혼 기준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데요. 자, 이렇게 가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좀 황당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안 했을 때 생기는 폐해도 또 인정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은 2,6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그럼 국제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참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혼을 불허하는 것도 옳으냐. 저도 이게 뭔지 좀 헷갈리는데요. 좌우가 뭔가가 조금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요, 대한민국에 앞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사회적 재생산이 될 수 있는 인구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회를 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실제 조사 결과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1월에서 9월 사이 전국에서 이루어진 혼인 건수를 조사하니까 22만 3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몇 년간 결혼을 하는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21만 건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35세 이하에서 결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실제로 취업 준비생이나 직장인들 사이에는 35세 전으로 결혼을 포기했다라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자, 왜 그렇게 결혼을 포기했느냐? 내 직장이나 내 소득이나 내 집안 사정을 고려할 때 결혼은 꿈도 못 꾼다면서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용 문제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중장기적으로 집 마련이라든지 자녀 양육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가 내 형편에는 꿈도 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라 혼자 살더라도 조금 더 혼자 그냥 쪽방에 살더라도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롯데 하이마트가 혼인 애정자 500명을 상대로 평균적으로 결혼 예상 비용이 얼마인가 물었답니다. 비용이 1억 5,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신혼집 마련비가 73.5%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단 예물은 6%, 결혼 예식 비용은 5.5%. 집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대상 805명을 상대로 물었습니다. 집 한 채 평균 가격이 얼마라고 보느냐? 2억 8천만 원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13년치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 중에서 절반을 저축한다면 26년을 모아야 됩니다. 3분의 1을 저축한다면 39년을 모아야 됩니다. 월급 중에 3분의 1 저축하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부모한테 기대해야 되는데 근데 기댈 데가 없는 흑수저 계급은 이제 결혼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1200쌍한테. 그래서 부모 도움 안 받고 결혼한 사람 얼마냐 하니까 10.4%. 10명 중 1명만 부모 도움 안 받고 결혼했다. 자, 이래도요. 모든 수치가 증명합니다. 이래도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안 세울 겁니까? 나중에 이제 인구들 다 없어지고 나면 대책 세우랍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이런 걸 겁니다. 이런 걸 사회보험 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으로 월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야 되고 월급이 많은 사람은 꼭 이런 가입률이 높지 않아도 대충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10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률이 12.7%, 갈수록 하락하고 있답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17.9%, 고용보험은 17.1%, 그러니까 20%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만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이런 사회보험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400만 원 이상 임금 근로자는 이런 가입률이 100만 원 이하보다 5배나 더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건데, 정작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은 월급도 작게 받는데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것이 도대체 사회보험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중산층의 40%가요. 은퇴 후에 소득이 노후 중산층 하단선인 2인 가구 기준으로 노인들 2인 가구 기준으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 이상이 월 소득이 있어야 중산층 이상이라는데 40%가 거기에 못 미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중산층 중에서 80%가량은 실제로 자기는 중산층보다 아래 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한 사람은 19.8%,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아니라 억지로 통계치에 의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대부분의 중산층은 10명 중에 8명은 자기가 중산층도 못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냐 아니냐는 자기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일을 안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등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이 중산층 은퇴 가구의 2인 가구의 평균이 되는가 하는 건데, 그게 100만 원이 제일 밑바닥이라는데 그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100만 원에 못 미칠 걸로 예상되는 사람이 무려 40%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산층의 13.9%, 14%가량만이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이게 삼청연금이라고 그러죠. 자, 기본은 국민연금. 그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요즘 퇴직연금을 많이 설계하지 않습니까? 회사별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하고는 별도로 또 개인연금을 또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데 들어놨다. 이 세 개를 합치면 내가 은퇴 후에 한 150만 원, 200만 원을 받아서 그래도 안온한 생활을 영위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런 사람은 13.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 대비해서 자산이 얼마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평균 자산이 2,66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은퇴 후에 빈곤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죠. 공무원 연금 문제 때 공무원들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퇴직연금 받는 사람도 얼마 안 된다. 즉 아주 상식적인 정상적인 선진국 같으면 아주 상식적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 세 개를 다 가진 사람이 14%밖에 없다는 것이 충격적인 결과 아닙니까? 세 개를 다 받아도 그냥 편안하게 조금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뭐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의 노인이 다 거지인데요. 이거 앞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